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려요. 오늘은 정말 대박 소식들이 한꺼번에 터진 날이에요. 자 여러분, 2025년 9월 8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테슬라 관련해서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하나하나가 게임 체인저급 소식들이라서 제가 다 정리해서 한 번에 전해드릴게요. 중국 판매량 폭증, 옵티머스 B3 징실 로보택시 업데이트, XAI 투자 제한, 그리고 사이버트럭 무선 충전 취소까지. 진짜 테슬라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다니 역시 일론 머스크의 회사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중국 판매량 8월 급증, 48% 상승의 진짜 이유는?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할게요. 이거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만 8월에 무려 57,152대를 판매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수치냐면 이전 분기 2월과 비교했을 때 48.1%나 증가한 거거든요. 48%라고 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세죠. 여기서 잠깐 중국 승용차 협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차이나 패센저 카 아소시에이션, 줄여서 CPCA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관이 바로 중국 자동차 시장의 공식 데이터를 발표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같은 존재죠. 그런데 CPCA에서 발표한 이 수치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7월과 비교해서도 41% 증가했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41% 증가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보통 자동차 시장에서는 월별로 10% 정도만 증가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하는데 41%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이런 성장률은 정말 테슬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도매 판매량이에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는 8월에 총 83,192대를 생산해서 도매로 판매했어요. 이게 7월에 67,886대보다 22.6% 증가한 수치거든요. 잠깐 여기서 소매 판매량과 도매 판매량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매 판매량은 실제로 고객들이 구매한 차량 수를 말하고요. 도매 판매량은 테슬라에서 딜러나 수출을 위해 생산한 총 차량 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83,192대 중에서 57,152대는 중국 현지에서 팔리고 나머지 26,040대는 수출된 거죠. 이게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단순히 중국 시장만을 위한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제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83,192대 중에서 모델 3 세단이 24,304대, 모델 Y가 58,888대였어요. 와, 모델 Y가 압도적이죠? 전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글로벌 트렌드와도 일치하는 현상이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SUV나 크로스오버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세단보다는 좀 더 높고 공간도 넓고 실용적인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모델 Y가 모델 3보다 훨씬 인기가 많은 거예요. 모델 Y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중국 현지 판매량의 69%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량이 됐어요. 두 번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시나요? 중국에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모든 종류의 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비아디, 지리, 상하이 자동차 같은 중국 토종 브랜드들부터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까지 말이에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직 전기차만으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테슬라 브랜드 자체도 중국에서 9위를 기록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잖아요. BEV 오닝라 인업이라고 표현했는데 배터리 전기차만 생산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에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모든 종류의 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직 전기차만으로 9위를 차지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하지만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8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0% 감소했거든요. 작년 8월보다는 10% 적게 팔린 거죠. 그리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2024년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비아디, 니오 샤오펑, 미오토 같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어요. 가격도 테슬라보다 저렴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기능들도 많이 넣고 있고요. 특히 비아디만 해도 올해 들어서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2차, 3차 전지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테슬라보다 뛰어나고요. 니오나 샤오펑 같은 브랜드들도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기술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3개월, 그러니까 6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희망적인 신호가 보여요. 3월부터 5월까지와 비교했을 때 12.6% 증가했거든요. 이는 업계 추정치에 따른 건데요. 하반기 들어서 테슬라가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중국 시장에 맞춘 다양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성장의 비밀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테슬라 모델 YL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존 모델 Y보다 휠 베이스가 더 긴 확장형 버전이에요. 그리고 6인승으로 설계됐고요. L은 롱의 줄임말이겠죠? 중국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차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까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6인승이나 7인승 차량이 인기가 많아요. 테슬라가 이런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모델 YL을 출시한 거죠. 그리고 이 모델 YL이 이미 중국 현지 배송을 시작했어요. 8월 판매량 증가에 이미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9월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이먼 알바레스라는 기자가 7시간 전, 그러니까 9월 8일에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테슬라 에이시아의 X 계정을 인용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잠깐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이 공장이 테슬라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세요? 2019년에 문을 연 이후로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 현지 판매는 물론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심지어 유럽까지 수출하고 있거든요. 8월 데이터를 보면 총 생산량 83,192대 중에서 26,040대가 수출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약 31% 정도예요.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의 3분의 1 정도가 해외로 나간다는 뜻이죠. 이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단순히 중국 시장만을 위한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라는 걸 보여줘요. 9월 결과가 정말 궁금해요. 3분기 마지막 달인데 모델 YL의 본격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그리고 테슬라가 하반기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말이에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정말 역동적이에요. 매달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고 가격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런 환경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리고 모델 YL 같은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옵티머스 V3 아직 안 나왔다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충격적인 진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정말 놀라운 뉴스예요. 여러분, 테슬라 옵티머스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말이에요. 최근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새로운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옵티머스 V3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아니야, 아직 B3 안 보여줬어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시간 순서대로 보면 9월 8일, 그러니까 어제 사이먼 알바레즈라는 기자가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제목부터 임팩트가 있죠? 옵티머스 B3 디자인 예트,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소동의 시발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세일즈포스 CEO인 마크 베니오프가 올린 영상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X, 예전 트위터죠? 여기에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업데이트된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을 시연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 이 옵티머스가 그라크 AI를 탑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라크 A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 테슬라에서 개발한 대화형 AI 어시스턴트예요. 챗 GPT나 이런 것들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옵티머스에다가 직접 탑재한 거예요. 이게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상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옵티머스가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냥 기계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발전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옵티머스가 단순히 기계적인 움직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그라크를 옵티머스에 통합하려는 이유는 명확해요. 단순히 물건으로 옮기거나 기계적인 작업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에서 사람들과 진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옵티머스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거기다가 대화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영상에 나온 옵티머스의 모습이 기존에 봤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일단 색깔부터가 금색이었어요. 지금까지 봤던 옵티머스는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이었는데 이번엔 번쩍번쩍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훨씬 더 인간의 손처럼 보였거든요. 물론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게 실제 기능하는 손이 아니라 마네킹용 손 같은 걸 임시로 붙여놓은 것 같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디자인이 훨씬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아 보였어요. 테슬라 옵티머스 공식 계정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티저를 하나 올렸어요. I've been working on my figure라는 캡션과 함께 기능하는 손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정말 화제가 됐어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정말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정교함은 정말 인간의 손과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커뮤니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드디어 옵티머스 B3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 발전된 손팔뚝 그리고 세련된 새로운 페인트까지 이 모든 게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보였거든요. 특히나 한 X 유저가 정말 재미있는 비교를 했어요. 옵티머스의 발전 과정을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 B1, B2, B3의 발전 과정과 비교한 거예요. 랩터 엔진도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됐잖아요. B1에서는 기본적인 기능만 구현했다면 B2에서는 효율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고 B3에서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옵티머스도 이제 B3로 진화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선 거예요. 이 유저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서 폭탄 발언을 한 거죠. We haven't shown Optimus B3 yet. It is sublime. The second two. 이미지가 V2 and V2O.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첫 번째, 아직 옵티머스 B3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건 B3가 아니라는 뜻이죠. 두 번째, 그것은 수블림하다고 했어요. 서블라임이라는 단어는 숭고한, 장엄한, 경이로운 이런 뜻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정말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본 이미지들은 B2와 B2O라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B2O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버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기존에 B2가 있었고 그 다음에 B2.5가 나왔고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B3가 있다는 거예요. B2.5는 아마도 B2의 개선된 버전이고 B3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로봇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서블라임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B3는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옵티머스들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있다는 건가요? 정말 기대되면서도 궁금하네요.
옵티머스가 테슬라에게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인지 한번 보실게요.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서스테이너블 어번던스, 즉 지속 가능한 풍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커너스톤, 초석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서스테이너블 어번던스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옵티머스가 어떻게 이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인간의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들을 대신해주면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산성도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요. 더 놀라운 건 일론 머스크의 2025년 급여 패키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100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배송하는 거라고 하네요. 100만 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테슬라가 전기차로 이미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혁신시켰잖아요. 이제 그 다음 타겟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100만 대의 옵티머스가 세상에 나온다면 이건 단순히 로봇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공장에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가정에서는 청소부, 터요리, 육아보조까지 도와줄 수 있고, 병원에서는 환자 돌봄이나 의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고, 위험한 현장에서는 사람 대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V3를 서블라임이라고 표현한 건데, 대체 어떤 기능이나 성능 향상이 있길래 이런 표현을 쓴 걸까요? 지금까지의 발전 과정을 보면 B1에서 B2로 넘어오면서 이미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손가락 조작 능력도 향상되고 전체적인 안정성도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B2에서 B2.5로 넘어오면서는 그로크 AI 토합, 더 정교한 손, 새로운 디자인 등이 추가됐어요. 그럼 B3에서는 뭐가 더 나올까요?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조금씩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걸음걸이나 팔 동작이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V3에서는 정말 사람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구현됐을 수도 있어요. 또는 AI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로크 AI가 더 발전해서 정말 사람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다거나 상황 판단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촉각 센서가 대폭 개선되어서 정말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졌다거나 시각 인식 능력이 향상되어서 복잡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동작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말이에요. 사실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들은 노제, 시도, H 계속, 편집 봇이 대신하고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테슬라가 이런 기술을 어떻게 대량 생산할 계획인지예요. 일론 머스크가 100만 대 배송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제조 능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대량 생산에서 혁신적인 방법들을 많이 개발했잖아요. 기가 팩토리라는 개념도 그렇고 생산 라인 자동화 기술도 그렇고요. 아마도 이런 노하우들이 옵티머스 생산에도 적용될 것 같아요. 특히 흥미로운 건 옵티머스를 만드는데 옵티머스 자신이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작업할 수 있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고 임금도 필요 없으니까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가격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옵티머스 가격을 2만 달러 정도로 맞추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정말 혁신적인 일이죠. 자동차 한 대 가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어요. 기술적인 문제들도 많이 남아있고 안전성 문제, 법적 문제, 윤리 문제 등등도 해결해야 할 게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몇 년 안에 우리 일상에서 옵티머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테슬라가 정말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옵티머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V2, V2.5, 그리고 곧 공개될 V3까지 각 버전마다 의미 있는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서블라임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V3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또 한 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테슬라 로보택시 최신 소식, 승객 3명까지 청소년도 탑승 가능.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또 한 번 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테슬라가 처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2025년 9월 8일자로 발표된 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전해준 건 바로 카란 싱이라는 기자군인데요. 트위터 아이디가 @불mdl3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서 전해주신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3명까지 탈 수 있게 됐어요.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 중에 3명이면 별로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것만으로도 승객 수용 능력이 무려 50%나 증가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실제 사용 사례를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커플들이나 혼자 다니는 사람들만 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 3명이 함께 놀러 갈 때도 쓸 수 있고 회사 동료들끼리 회의 가러 갈 때도 함께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큰 변화인데요. 부모님 2분과 아이 1명, 이렇게 3명이 함께 탈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데모에서 실제 사람들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현재 로보택시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 바로 모델 Y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 모델 Y와는 약간 다른 몇 가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델 Y가 맞아요. 모델 Y는 원래 5명까지 탈 수 있는 차량인데 로보택시 서비스에서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3명으로 제한한 것 같아요. 아마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객들이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 테슬라가 앞으로 출시할 예정인 사이버캐브는 오히려 2명만 탈 수 있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은 모델 Y를 써서 3명까지 태울 수 있게 해놨는데 미래의 전용 차량인 사이버캐브는 2명만 태우게 만든다니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아마 사이버캐브는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디자인된 것 같아요. 2명용으로 최적화해서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것 같거든요. 반면 지금은 이미 있는 모델 Y의 넓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엄청난 변화, 바로 청소년들도 탈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이전에는 18세 이상만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성인과 함께 타야 한다는 조건이죠. 이것도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예요. 가족들이 함께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부모님과 중고등학생 자녀가 함께 어디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이제는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아직은 13세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더 어린 아이들은 아직 탈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기자는 테슬라가 결국엔 더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했어요. 저도 동감해요. 완전한 가족 친화적 서비스가 되려면 더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탈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연령 제한 완화가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기술적으로나 안전성 면에서 더 성숙해졌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성인들만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안전하게 태울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이건 정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식으로 무게 제한도 생겼어요. 승객들 전체 무게가 800파운드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800파운드면 우리나라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360kg 정도 되는데요. 3명이 타는 걸 고려하면 1인당 평균 120kg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런 무게 제한을 왜 만들었을까요? 기사에서는 이게 테슬라 차량을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상업적 스타일의 규정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택시 서비스들,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든 자율주행 택시든 상관없이 다들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차량도 기계니까 무리하게 사용하면 고장날 수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량의 무게 변화에 따라서 제동거리나 가속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제한을 두는 게 안전상 필요한 조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정책 변화들이 로봇택시가 단순한 기술 데모에서 진짜 현실 세계의 교통 서비스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와, 이런 기술이 가능하구나 하는 정도의 기술 시연 성격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승객 수 증가, 연령 제한 완화, 무게 제한 설정 같은 것들이 모두 실제 상업적 서비스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현재 로봇택시 서비스는 오스틴과 베이에어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어스틴은 텍사스주의 주도이고 베이에리아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지역, 맞아요. 이 두 지역이 선택된 이유도 흥미로워. 어스틴은 테슬라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 베이에리아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잖아요.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호적이고 기술에 친화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제 로봇택시 앱이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앱을 다운받는다고 바로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해야 해요.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앱을 받아서 실제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차는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 정책 변화들을 종합해서 보면 테슬라가 로봇택시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확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들이 로봇택시의 어드레서블 마켓, 즉 잠재 고객층을 극적으로 확대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나 커플들만 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규모 그룹이나 가족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함께 클럽이나 바에 놀러 갈 때도 쓸 수 있고 직장 동료들끼리 회의나 미팅 가러 갈 때도 함께 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쇼핑몰이나 레스토랑에 갈 때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 이유는 실제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보면 혼자 다니는 경우보다는 2, 3명이 함께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이런 변화가 테슬라의 로봇택시 네트워크 전체의 효율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으니까 같은 수의 차량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이는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선 사항이에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해요. 대기자 명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완전히 대중화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걸 보면 머지않아 정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어스틴과 베이 에리아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도시들로도 확대해 나갈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되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테슬라 X에 I 투자 제한 주주총회에서 역사가 결정된다.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정말 대박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XAI에 투자하자는 제안을 투표에 붙이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소식이 언제 나왔냐면 2025년 9월 8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Not a Tesla 앱이라는 매체의 카란싱이라는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테슬라 주주총회가 언제 열리냐면 2025년 11월 6일이거든요. 바로 그날에 주주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투자 제안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회사가 공식적으로 손을 잡는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제안이 정확히 뭔지 볼까요? 이게 테슬라의 예비 대리 투표 명세서에서 제안 7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테슬라와 xAI 사이에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시너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파트너십을 직접 투자를 통해서 공식화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제안이 테슬라 이사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주가 직접 제안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주주가 직접 나서서 야, 우리 xAI랑 공식적으로 투자 관계를 맺자 라고 제안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일론 머스크의 두 회사를 전략적으로 더 가깝게 연결하려는 움직임이에요. 보통 이런 중요한 제안들은 이사회나 경영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주가 직접 나선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그럼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정말 명확하게 써 있어요. 주주들이 요청하는 건 이거예요. 이사회가 xAI에 대한 투자를 승인해달라. 그 금액과 형태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하되 두 회사 간의 시너지를 활용하고 AI 로봇공학 에너지 분야에서 테슬라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키워드를 보면 AI 로봇공학 에너지예요. 테슬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 로봇 같은 제품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테슬라는 이제 AI 사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안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정말 탄탄해요. 최근에 테슬라 차량에 그로크이 통합된 걸 예로 들면서 xAI와의 협업이 실제로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증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로크이 테슬라 차에 들어가면서 정말 대화형 AI 경험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차량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복잡한 질문도 척척 답해주고 심지어 유머까지 구사하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안서에서는 xAI에 투자하면 테슬라가 인재 역량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고 심지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는 자원들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설득력 있는 논리예요. AI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xAI 같은 전문 AI 회사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면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테슬라 이사회의 반응이에요. 보통 이런 주주 제안이 나오면 이사회가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테슬라 이사회가 공식적인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리투표 명세서에 이사회의 투표 권고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이상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움직임이에요. 왜 이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취했을까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는 이사회가 이 제안의 논리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주주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두 회사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의 복잡성 때문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직 구체적인 투자 조건이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와 xAI가 이미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미 상업적 계약들이 체결되어 있어요. 대리투표 명세서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xAI가 테슬라로부터 메가팩을 구매했고 컨설팅과 지원 계약도 맺고 있대요. 그래서 2024년에 이런 계약들 때문에 xAI가 테슬라에 약 1억 9,83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하거든요. 와, 거의 2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미 이 정도로 비즈니스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메가팩은
테슬라의 대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xAI가 이걸 구매한다는 건 AI 서버, 팜이나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를 테슬라 기술로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컨설팅과 지원 계약까지 있다는 건 정말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투자까지 하게 되면 이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단순한 거래 관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심지어는 투자 관계까지 발전하는 거니까요. 이사회가 권고사항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제안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제안 자체가 정말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통한 더 깊고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실제 AI 개발 경쟁에서 두 회사의 진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의 두뇌로 그라크를 통합하고 제시도 H 계속